내 시급이 10,000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으로 끝없이 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수면 시간까지 쪼개가며 무한정 일터에 남아있으려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임금이 오르면 돈을 더 벌기 위해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경제 논리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소득 최상위 구간에 진입한 최고 연봉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노동 시간을 줄이고 골프나 여행 같은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의 직관이 현실의 절반만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순을 풀기 위해 경제학은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노동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일할 것인가로 보는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 얼마나 여가를 즐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 노동의 공급은 한 인간이 소득과 여가라는 두 가지 재화 사이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리는 치밀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효용 극대화란 개인이 가진 자원 제약 안에서 가장 높은 만족을 주는 소비조합을 찾아내는 경제학적 원리입니다. 이 선택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절대적인 제약 조건을 하나 세워보겠습니다. 하루 중 수면이나 식사 같은 필수 생존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최대 가용 시간을 14시간이라고 설정해보죠. 이제 이것을 그래프로 옮겨보겠습니다. 가로축인 X축은 우리가 즐기는 여가 시간을, 세로축인 Y축은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나타냅니다. 이 평면 위에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소득과 여가의 조합이 달라도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의 크기가 완전히 동일한 지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이 그래프는 현실적인 한계선인 예산선을 보여줍니다. X축의 14시간에서 출발해 특정 임금률을 기울기로 가지죠. 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 제로가 효용이 극대화되는 최적의 선택점입니다. 여기서 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14시간은 고정된 채 예산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졌다는 것은 여가 1시간을 즐기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 즉 기회비용이 훨씬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임금이란 결국 여가라는 상품에 붙은 가격표인 것입니다. 임금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효용 극대화 지점은 이 원에서 형성됩니다. 붉은색 선을 따라가 보면 임금이 오르자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죠. 이 차트는 방금 확인한 선택점들의 데이터를 임금과 노동시간의 관계로 다시 정리해 도출한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시간도 함께 증가하는 아주 익숙하고 직관적인 우상향 궤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통념이 부서지는 결정적인 구간이 등장합니다. 임금이 한 번 더 급격하게 뛰어오르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산선이 다시 회전하며 새로운 선택점 E2가 만들어집니다. 놀랍게도 붉은색 궤적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꺾여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랐는데 오히려 여가 시간을 늘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버리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기형적인 결과를 노동공급 그래프에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우상향하던 곡선이 어느 순간 왼쪽으로 획 휘어져 버립니다. 일정 수준의 임금을 돌파하는 순간 사람들은 돈을 더 준다고 유혹해도 오히려 노동을 멈추고 워라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반굴절 노동 공급 곡선의 실체입니다. 대체 왜 곡선이 뒤로 꺾이는 걸까요? 그 원인을 파헤치려면 임금 상승이 소비자의 마음에 일으키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을 분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힘은 대체 효과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여가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따라서 비싸진 여가를 덜 소비하고 대신 노동을 저하려는 본능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강하게 등 떠미는 힘이죠. 두 번째 힘은 소득 효과입니다. 임금이 올라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부유해졌다고 느낍니다. 경제학에서 여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정상제로 분류됩니다. 지갑이 두꺼워진 사람은 당연히 골프나 여행 같은 여가를 더 누리고 싶어 하죠. 이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는 강력한 반대 방향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곡선의 아래쪽, 즉 저임금 구간에서는 돈을 더 벌고자 하는 파란색 대체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 힘이 소득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동 시간이 늘어납니다. 반면 곡선이 꺾이는 고임금 구간은 다릅니다. 이미 충분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붉은색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립니다. 돈보다는 여유가 절실해지면서 결국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후반굴절 공급 곡선은 부를 좇는 본능과 여유를 즐기려는 본능이 임금 수준에 따라 충돌하며 그려내는 인간 심리의 수학적 궤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명의 개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들의 선택을 시장 전체로 확장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 차트는 각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을 가로로, 즉 수평으로 더하여 거대한 시장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결정들이 합쳐져 시장 전체의 공급량을 결정하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Y축의 유보임금률입니다. 유보임금률이란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임금 컷오프입니다. 시급이 이 선 아래로 떨어지면 아예 구직을 포기합니다. 물론 이 수학적 모형에도 현실적인 한계는 존재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내 마음대로 일하는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직장인은 거의 없으니까요. 현실에서 대부분의 노동공급자는 일정한 시간의 근무를 요구하는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탐색하는 시간이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인적 투자 시간 등 이론이 담아내지 못한 변수들이 현실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용 극대화 모형은 현실의 복잡한 잡음을 걷어내고 임금 변화가 노동시장 전체에 미칠 거시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일관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 응용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조세개혁뿐입니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야심찬 대규모 감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70%에 달하던 최고 소득세율을 28%로 파격적으로 낮춰준 겁니다. 세금이 줄면 세후 임금이 급등하니까 고소득층이 앞다투어 일터를 향해 노동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확고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은 고소득층의 노동 공급량 증가는 고작 3.6%에 불과했습니다. 정책 이반자들의 화려한 기대가 철저히 빗나간 겁니다. 정책 실패의 원인은 앞서 배운 모형으로 깔끔하게 해명됩니다. 감세로 더 부유해진 고소득층에게는 일하려는 대체 효과보다 여가를 좇는 소득 효과가 훨씬 크게 작동해버린 탓입니다. 그들은 노동 공급 곡선이 뒤로 꺾이는 정확히 그 지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직관에만 의존한 경제